네, 현재 기준으로 월가의 최대 관심사는 16일로 불거졌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종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위기일지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이자 또 관심사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진짜로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리고 악재가 터질 때는 악재가 겹치고 지금 작년 10월, 11월 이후서부터는 네. 여러 가지 교책이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적인 측면이 이렇게 경기가 회복기에서 좀 내려가는 길이고요. 기업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티나를 얘기하면서 변화 쪽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절대 조급증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나쁜 얘기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체리피킹,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PB들 이런 사람들이 손실을 가장 많이 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관련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남인호 소장이 이걸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주식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사는 수익률이 7%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식을 자꾸 돌리는 사람들, 급해서 자꾸 돌리는 사람은 마이너스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교체기가 있을 때는 지금 힘들시긴 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서가 오늘 미국의 증시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미국 증시의 양대 재료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문제, 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두 주제가 악재가 비교적 아주 중압감을 주는 재료입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3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양대 지수의 중압감에 비해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고하게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결국은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잠시 후에 한국경제신문의 남인호 소장께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사점을 좀 많이 던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 아마 긴박감이죠. 그래서 16일 날 전쟁 발생설이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이렇게 지역별로 증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증시에 대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한 1%대, 그리고 중국 증시는 1%도 좀 못 미쳐서 하락했습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와 한국이 가장 많이 큰 충격을 했고요. 왜 한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새로운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1.5% 빠졌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의 평균 수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어제 장중 한때에는 2,700선이 깨지기도 했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1월서부터 지금까지 한 2조 정도 이렇게 팔아 제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타격을 받을까 하는 것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작됐던 유럽 증시가,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어떻게 보면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이 평균적으로 2%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받아서 미국 증시가 곧 이어서 되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 장중 내내 사실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아침에 이렇게 많이 아주 고생을 하고 단기간에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빨리 취득하는 강수민 캐스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후에 방송했던 내용을 보면 잘못된 방송이다, 제가 거짓말 방송이다 하는데요. 그게 사실 30분 전과 30분의 마감 시간과 완전히 급변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모습 과정에서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의 국채금리죠. 네. 미국의 국채금리는 장 막판에 사실 2%에 근접하다가 사실 2,000%에 근접하는 마감 모습을 보면은 어제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사실 일중에 안정자사인 미국의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10bp, 하루에 10bp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관심이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보면 금리 결정의 의사를 갖고 있는 올해부터 새로 들어갔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그 다음에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죠. 강한 매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 강한 매파의 사람도 3월달 회의에 블러드 청자 같은 경우 0.5%포인트 기정사실, 그리고 7월까지 1%포인트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100bp죠. 근데 에스터 조지는 3월달에 0.5% 가져가기는 좀 확실치 못하다 하는 이 입장이 이렇게 강한 매파간에도 이렇게 3월달에 당장 닥친 3월달에 금리 인상 포인트에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모습이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다. 그러면 이거를 지켜보는 서학개미 입장에선 거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때그때 모습에 따라서 증시를 돌려야 되느냐, 지켜볼 필요가 있느냐, 지켜보는 게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월 FOMC 의사록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데요. 가장 월가의 관심은 양적 긴축의 구체적 시기가 나오느냐,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보다는 사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시기 문제에도 더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 급한 문제는 바로 국내 증시입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죠. 네, 사실 다른 증시 볼 필요는 없죠. 지금 다른 증시도 어렵긴 합니다는 한국 증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다른 증시 따질 필요 없고 한국 증시 모습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의 매도사가 되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사실 한국이 외톨이다 이렇게 불 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는 한국 내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위기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과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경착륙 문제, 아마 전앵커 입을 통해서도 많이 경착륙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경착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 순환상의 경제 주체들이 특히 기업이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보이고요. 디플레이라는 것은 성장률 수준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이다. 절대 수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한국의 디플레이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가가. 그래서 경착륙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물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 한국도 인플레가 최대 위기로 이게 봉착하는 상황이죠. 최대 하나의 되다 보니까 위기론도 변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나는 스크루플레이션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정부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CPI 통계가 저 통계가 거짓 통계다 하는 만큼 생활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가 반영하지 못해서 3% 후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어제 이제 오늘이 이렇게 이제 전 앵커는 뭐 그런 시골에서 자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는 오늘이 깡통 돌리는 날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보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이 있고 나서 한 보름 내에 깡통 돌리 어제가 오곡밥 먹는 날이거든요. 네. 저도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는 근데요. 지금 시골에 가서 어제 이렇게 보름 음식을 준비하시는 이렇게 저희 집안 사람들 보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쥐어짜더라도 살기가 어렵다. 이 표현은 뭐 아마 저소득층일수록 굉장히 많이 공감을 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플레이션이죠. 쥐어짜다. 물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 속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요건 서울대 장영석 교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 전에 오큰게스라든가 필립스 공사의 우상형 장영석 교수가 이렇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 두 위기의 특징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결부시켜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면 있는 사람보다 밑에 사람이 소득이 더 떨어진다. 물가가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더 경제 고통이 증가한다 하는 측면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 고통의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많이 투자하는 대형 투자보다는 동학개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고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가계 부문은 항상 거론이 돼 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부문, 그러니까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네. 공식 운동하죠. 대선 후보들이 어느 누가 가린 게 없이 사실 이 문제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가계부채가 문제죠. 그래서 정부에 있거나 정치인들은 마치 가계가 부채가 있는 것이 관리를 못해서 가계 문제다. 그러니까 국가는 건전하다. 국가는 더 써야 된다는 입장이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강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가 채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를 더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국가 채무는 양출 제입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절대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가 문제다 하는데요. 한국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채 위기 내지는 국가 위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 채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현 정부 들어서 특히 많이 됐죠. 현 정부 출범 전에 2017년에 우리가 국가 채무 GDP 비율이 37%에서 지금은 51%, 작년 말로 51%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14%포인트 증가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의 국가 채무 이게 관리하지 않으면 IMF 같은 경우는 2020년에 70%, 위험순위 60%인데요. 70%에 달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써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한번 왜 국가 채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까 하는 측면은 자, 우리가 민간 부분에 취약합니다. 민간 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가계부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용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17%로 주의 단계에서 경고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1972년 작성했는데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통한채라든가 이런 걸 강제 인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은행 부분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은행 부분은 담보 가능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기업의 자본들의 주통로입니다. 증시가 아니고 주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위기가 되면 민간 부분으로 바로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후보들 쓰겠다 하시는 분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과의 전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도 위험, 부도 확률 지표라고 그러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크레딧 디폴트 소화금리, 이게 국가의 부도 지표, 은행의 부도 지표인데요. 이걸 전염도를 따져보겠습니다. 전염도. 요 교차 상관계수라든가 이런 걸 추정해서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국채 부분이 부도 확률이 1%가 높으면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은행 부분이 0.4% 증가합니다. 국채 부도 확률이. 그럼 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담보은행 때문에 가계부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채를 이렇게 주어는 주통로입니다. 은행 부분에 이렇게 부도 확률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금리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하는 얘기는 사실 그 GDP 대비해서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GDP에 대해서 국가 채무가 낮다 이렇게 해서 더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좀 따지셔서 이렇게 그 공약을 내더라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위기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구채를 지금 한국은행이 사주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좀 한국은행에서 이중적 태도입니다. 그동안 뭐냐 금리를 올린다, 올릴 세차를 올렸죠. 근데 이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적자국채를 지금까지 보면 정부 당국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국채금리 많이 올라갔죠. 뭐 기준금리 올리니까 국채금리 올라가죠. 그래가 인플레 공포 때문에 우리도 국채금리 올라가죠. 시중금리 올라가죠. 그리고 추경 공포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하겠다. 홍남기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국제금리 더 올라갔죠.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행도 통한채라든가 이런 거 내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떨어져 민간에 인수하지 못해 바이백 다시 걷어들였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담보부 금리가 더 올라갔습니까? 담보부가 지금 7% 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뿐이 안 되지 않느냐? 1.25%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7%가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MZ 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추경 편성한다. 적자국채 발행에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네. 지금 상태에서 적자국채 추경 편성에서 14조에서 36조까지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땐 채권 가격이 주신 민간에서 인수하기 어렵니까? 중앙은행에서 인수해주겠다. 이게 부채 확대와 문제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 인수해줘? 중앙은행에 인수해주면 뭐냐? 적자국채 누가 발행하니까? 우리 후손 세대가 그걸 전부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 세 차례 인상해놓고 그러면 이건 긴축이죠. 금리를 올리는 건 긴축이죠. 추경 편성할 때는 뭐냐? 한국은행에서 부채를 사주겠다. 적자국채를 사주겠다. 유동성 확대시키는 거죠. 금리는 긴축시켜놓고 돈은 풀겠다. 네. 이게 뭐는 겁니까? 도대체 뭐는 겁니까? 결국 MZ세대가 소상공인들만 결국 피해가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좀 마운드 모니티제이션, 부채 화폐에 대해서 한국의 이중적 태도를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신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1990년대에 대외부문의 빚장을 푸는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라는 게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종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위기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네. 1990년대 개방화 속도를 빨리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제 발전 대국에서 개방화 속도를 빨리면 개방화 위기가 나타나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 속에 아득히 멀어지셨겠습니다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 개방 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는 닫았죠. 닫다 보니까 갈라파고스 함정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이런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흐름에 쫓아가지 못한 폐쇄 위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입니다는 개방 위기에서 폐쇄 위기로 간다. 그러면 어떠냐?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딴선처럼 보는 게 되는 네. 거죠. 그런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업 공동화 우려는 어떤 위기로 변했습니까? 네, 개방화 위기가 제기될 때는 네. 기업들이 조금만 밖에 나가면 그때는 한국이 밖에 나간다. 기업이 한국 내부에선 도너스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공동화 위기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산업 공동화 문제는 지금 자연스럽게 해소됐죠. 왜냐? 각국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을 불러들이죠. 기업을 불러들이니까 산업 공동화 우려를 굉장히 이건 리스오링 정책 하는데요. 이 정책 때문에 이 우려가 우리 노력과 관계없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냐 하면 최근엔 자본 공동화 위기가 됐죠. 액면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게 GBK에다해서 2017년에 14억 달러뿐이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많이 증가했죠. 218억. 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배나 증가했습니까? 전에껏 머리가 뛰어나니까 계산이 빨리 나오지 않을 몇 정도로 배입니까? 이렇겠습니다. 한 험리는 한 17배, 18배 이렇게 되겠죠. 네. 네. 해외 부동산 투자도 세계에서 3위입니다. 자본이 나간다. 자본 공동화 문제죠. 근데 한국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자본의 공동화 문제는 절대 수준이 크지 않습니다는 자본 공동화는 외환위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닫겠다 하는 이런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부 유출로 캐릭터 프라이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또 한국 정치에 대한 해외 시각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 위상과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우려가 됐던 게 MIT라고 불리는 중진국 함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선진국 함정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한국은 시청자분도 MIT 함정, 이제 학교 함정이 아니라 미드링컵 트랩이라 해서 2006년 세계은행이 썼던 용어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 문턱에서 신육으로 갑자기 추락하는 현상을 말하죠. 예. 이게 뭐 엊그제까지 사실 한국이 미드링컵 트랩, MIT 함정이 빠질 것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필리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로 견주어서 한국을 빗댔던 겁니다. 근데 한국은 MSCI 지수를 제외한 대부분 다 평가 지표에서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는 거죠.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IMF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선진국이지만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서 재추락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의 선진국 함정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최근에 1인당 GDP가 선진국이지만 5개 분야, 여기 5개 분야는 정치권에는 계파,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를 한번 따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대 높고 국가부채 일본도 높습니다. 글로벌 안 되죠? 윗단섬, 젠더 후진국 하는데요. 일본이 그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한국도 정도가 높았을 뿐이지 5개 분야는 후진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서 지금 선진국이지만 앞으로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도 한국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채 위기부터 갈라파고스 함정 자본 공동화 그리고 선진국 함정까지 한국 경제 신위기론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다음 달 10일에 이제 치러지게 될 대선 후보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3월 10일 날 네. 대선 후보들의 당선이라든가 그다음에 5월부터 출범하는 신정부, 차기 정부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한국 경제 신위기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한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 신위기론이 한국 경제의 해외 시각과 달비되기 때문에 지금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이렇게 합니다는 어느 쪽으로 중점이 돼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또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스쿨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 MZ세대, 젊은 층, 소상공인의 경제 고통, 이거 완화시키는 쪽으로 공약을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 고통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국채 위기, 국가 위기는 이제 재정 적자 막 쓰겠다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손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막 쓰겠다. 절대 표 안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여기서 대외 경제 정책의 균형을 좀 회복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좀 많이 일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지금 글로벌 공약, 지금 대선 공약들이 해외 부분의 공약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 경제 정책의 공약을 좀 이렇게 균형을 좀 회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본 공동화 문제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수출로 인식해야지. 돈이 조금 나간다 해서 글로벌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자본 공동화 국부출로 인식하면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떨어져서 표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함정 문제는 5개 분야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뭐 5대 강국이 이전에 사실 행정 규제 낮춰야 되고 정치권의 개파가 낮춰야 되고 글로벌 감각을 올려야 되고 부채 관리해야 되고 여성을 위해줘서 젠더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표심을 얻기 위해서 현재 정치인과 정당과 이렇게 현대보다는 더 젊은 층과 후손 세대를 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위기론은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 층이라든가 후손 세대를 반드시 생각하는 이런 쪽의 공약을 내놓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